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뇌심혈관 질환인데, 근골은 많은 직종에서 나타나는 데서 심각성이 있고, 사무직종도 근골 엄청 많아요. 장시간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제조업은 당연하고, 건설도 마찬가지고, 육체 노동자들은 다 근골 질병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없는 게 이상하죠. 그만큼 근골 질병은 너무 많아서 심각한 상황이라면, 내심은 장애가 너무 심각해서 심각한 거예요. 물론 많은 직종에서 발생하지만은 딱 내심이 발병했다면 그냥 그 재해자의 그냥 인생이 그냥 끝날 정도로, 그냥 그 재해자만 정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족, 특히 대부분 가장들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말살지기 때문에 그 가족도 그냥 절망의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정말 무섭고 심각한 질병임에 불구하고도 왜 산업안전보건법에 내심 관련 안전보건 지침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옛날에 다 육체 노동자를 위한 법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무직, 영무직, 판매직, 전문직, 재택근무 이쪽은 다 내심이거든요.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육체적인 피로 누적보다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더 현대 직장인의 가장 위협적인 건강을 파괴하는 유해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보건 법이나 지침이나 고시는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각하게 이미 내심은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와 있고, 내심은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에서 오는 건데,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하고 일본이 제일 먼저 과로사법 나오고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사가 막 발생하면서 일본이 전 세계 처음으로 과로사 방지법이 처음으로 나온 나라고, 우리나라가 똑같이 일본 모델로 가니까 장시간 하면 또 우리나라잖아요. 장시간 근무. 그러다 우리는 장시간 근무 플러스 우리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만큼 모든 기업이 무조건 다 이렇게 국가 중심의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사고과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서열 매기기 위한 게 인사고과 목적이 아니에요. 급여 차이 주려고 하는 게 인사고과의 목적 아니에요. 인사고과의 목적은 학생들 성적 매기는 거 똑같아요. 학생들 성적 매겨서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벌하려고. 성적이 낮은 아이는 그 눈높이에 맞게끔 다시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성적을 매기고 테스트를 하고, 인사고과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과 점수가 낮은 사람은 얘가 아직까지 직무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직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 좋은 교육을 시켜서 이분이 좋은 자기 직무를 다 해주게끔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인사고과인데, 우리나라 인사고과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완전히 경쟁을 시키기 위한, 오직 경쟁을 시키기 위한 무조건 S부터 D 등급, F 등급까지 강제 배당식의 아주 살인적인, 그거 가지고 승진을 좌우하고 그거 가지고 급여를 좌우하니까 동료가 아닌 다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쟁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한 데다가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생산직 같은 경우 인사고과 없었거든요. 똑같은 애가 하루 종일 컨베이어 벨트에서 똑같이 세탁기, 냉장고 조립하는데 실력 차이 나가봐야 얼마나 나고, 똑같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굴러가는데 자기가 깨름 피워봐야 어떻게 깨름 피우겠어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결과물이. 그럼에도 요즘에 이런 생산 라인에도 다 인사고과 분위기예요. 다 인사고과를 매겨서 누구는 승진시켜버리고 누구는 승진 못하고, 그러면 동료 간에 또 옛날에는 제조업이나 육체적 근로자들은 단결이 되게 잘 됐는데, 그런 게 되면 노조활동도 안 되고 단결도 안 되고 다 경쟁 시스템으로 빠지고 다 파트장 관리자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노조활동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아프다 말 못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제. 산재 신청하면 파트장한테 불이익 받으니까, 인사고과에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사고과 문화, 기업 문화 자체가 내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화가 우리는 있다. 그걸 조금 전제를 깔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특징을 좀 볼게요. 저 병의 특징은 주로 과로성 질병은 뇌심혈관 질병이라고 불러요. 과로성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죽으면은 이제 과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부르면은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이렇게 불러요.
뇌혈관 질환 중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죠.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경색은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고,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특히 뇌에 있는 혈관이 딱 터지거나 막히면은 혈액의 역할이 뭐예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그 부위에 혈액이 가지 않는 부위는 다 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뇌가 뭐예요? 뇌가 온몸을 다 관장하잖아요. 기억, 판단, 균형 감각, 시력, 운동신경, 모든 걸 뇌에서 판단하는데 이쪽 죽은 그 부위마다 다 관장한 부위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 죽으냐에 따라서 그쪽이 다 기능이 다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조금만 출혈이나 경색이 와도 장애 등급이 기본 5급 이상이 올 정도로 심각한 중증 장애가 남을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은 뭐예요? 심장에 있는 혈관이 동맥에 그냥 확 막히는 거예요. 심근경색은.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이거든요. 그럼 심장에 혈액이 공급돼야지 심장이 움직이면서 펌프질을 해서 전체가 피가 돌고 하는데 이게 펌프질이 딱 멈춰버리니까 갑자기 죽거나 빨리 병원 가서 3시간 이내에 가서 스텐트 삽입술. 막힌 부위에 풍선 같은 스텐트를 딱 넣으면 다시 피가 팍 돌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멀쩡하게 어제 심근경색 수술했는데 노무사님이 산재돼요? 그렇게 전화가 와요. 그만큼 빨리만 조치받으면은 금방 또 정상적인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조치가 늦으면 그 대신 바로 사망으로 가는 심근경색이 그렇게 또 심각한 거죠. 한번 발병했다면은 사망하거나 뇌혈관 질환은 다 오른쪽이 터지거나 막히면 왼쪽으로 다 편마비가 와요. 팔, 왼쪽 다리가. 반대로 왼쪽에서 이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오른쪽으로 다 편마비가 와요. 팔, 다리가 다 안 움직이죠. 그 다음에 언어나 기억 장애 이런 게 다 대표적으로 오죠. 말 뜨듬뜨듬하고, 금방 얘기했는데 기억 못하고, 옛날 거는 더욱더 기억 못하고, 판단 능력도 거의 없고, 막, 그게 심각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이게 뇌혈관 질환이 중풍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다 보면 뇌혈관 질환이었죠. 옛날에. 뇌심혈관 질환이죠. 요게 이제 나이가 들면 오는 질병인데 요즘 젊은 층한테도 많이 와요. 제가 했던 제일 어린 제자도 한 26인가 7 여자아이인데 어린이집 교사하다가 율동 가르치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가지고 거의 지금 또 거의 장애 등급 1급이에요. 기도도 안 했는데. 젊은 연령층에도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노인성 질병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뇌심혈관 질환은 직업과 직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거죠. 근골격 질병이 주로 육체 노동자한테 많이 나타난다면은 이거는 뭐 연구원, 뭐 국회의원, 박사, 뭐 노동자, 모든 직종에 다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망률 2위고 가족들한테도 정말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산재가 인정되면 국가가 다 모든 보상을 다 해주고 산재가 불인정되면은 한 푼도 안 주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저것도 이제 개인적 요인이 있고 업무적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업무적 요인이 개인적 요인보다 더 크다면 산재 인정해 주는데 그게 5대5에서 한 6만 대도 업무적 요인 6만 대도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4.5다 업무적 요인이 그 사람은 산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적 요인이 오고 업무적 요인이 4.5면 안 되는데 4.5인데 이 사람은 그 대신 보상 하나도 못 받고 5.1만 돼서 다행히 산재가 된 사람은 요양비, 휴업급여, 간병급여, 혹시 사망하면 유족급여, 장애급여, 국가가 모든 보상을 다 해주는 거예요. 업무적 요인 차이는 0.5%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게 과연 맞냐? 이런 제도가 과연 맞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옛날에 그래서 고법에서 업무적 요인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면 어떠냐? 그렇게 법을 개선해봐라. 이런 판례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산재냐 아니냐가 가족한테 정말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준비를 진짜 빨리 해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재가 되도록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뇌심혈관 질환은 의학적인 법률 지식도 필요하고 법률적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쉽게 접근하기가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이건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다 넘어가고 이것도 제가 다 설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인 미상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사람이 돌연사로 사망한 경우. 나는 사인 미상은 산재해주고 싶어도 사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산재가 다 안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사망 경위나 사망 당시의 어떤 임상학적인 어떤 근거, 이 사람의 기존 질병을 또 고려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사망했지만은 사체 부검을 안 했지만은 부검하면 다 사인이 나오거든요. 안 했지만 충분히 뇌심혈관 질환으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 싶으면은 실판위로 보낸 다음에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업무적 과도 요인이나 스트레스 요인이 충분하다면은 사인 미상도 지금은 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인 미상이라고 해서 산재 지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한 건데 그 사진으로 한번 살짝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만 더 자세히 상명 들어가면 뭐 뇌경막하 출혈이냐, 뇌지주막하 출혈이냐, 뇌실질내 출혈이냐 그런 말이 많은데 그거는 부위가 어디에서 발생하냐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사진 보고 나중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혈관이 터지는 거죠. 혈관이 주로 터지는 부위는 대동맥류나 모야모야병이나 뭐 대동정맥기형 혈관에 약간 기형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긴 풍선 했었잖아요. 풍선에서도 불량품 보면 약간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죠? 터지면 그 부분에서 빵 터지거든요. 혈관도 마찬가지죠. 약간 혈관에 기형이 있는 그 부분에서 터지면 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의외로 그 병원에서 MRI 찍어보면은 그 뇌동맥 기형이 많아요. 뇌동맥류도 많고. 저거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발견되면은 수술하면 언제든지 다 치료할 수가 있죠. 경색은 혈관에 이렇게 노폐물이 끼어 있다가 어느 날 피떡이 지나가다가 혈전이죠. 혈전이 지나가다가 그 사이를 콱 막아버리면은 피가 안 통하니까 이게 경색이 올 수 있죠. 그러면 이는 피떡이 주로 이제 심장질환이 좀 있는 사람들은 혈전이 좀 많이 떠다녀요, 피에. 그래서 또 이 콜레스테롤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걸 잘 못하면 이렇게 혈관에 다 끼어있는 콜레스테롤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분들이 또 뇌경색도 많고 심장질환도 많은 거죠. 이게 뇌동맥류. 이게 모야모야병은 이제 혈관이 막 실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놓아야 되는데 막 실처럼 이렇게 막 뿌옇게 이렇게 혈관이 기생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혈관이 약하니까 이런 데서 잘 터지는 거죠. 이건 한번 다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뇌심혈관 질환으로 이제 산재를 승인받게 되면은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이분은 43세 인쇄작업 근로자분이고 뇌출혈로 쓰러졌고 의무성 질병으로 다행히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고 배우자가 40세였다. 평균 임금이 9만 원, 하루 일당이 9만 원, 즉 월 한 급여 270만 원이고 장애가 1, 2급 하반신 마비가 나왔다 만약에 남았다. 이분의 생존 예상일을 약 40년 정도 잡았다. 48개월. 그럼 이분이 산재 승인되면 보상을 얼마나 받는지 뭐 어떤 보상을 받는지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한번 제가 산정해봤는데 요양기관에 보통 저런 분들은 2년에서 3년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가 다 나오거든요. 저게 최소 잡아도 2천만 원, 지금 2천만 원 더 넘죠. 3, 4천 원 될 거예요, 보통. 그 정도가 나오는 거죠, 요양기간 동안. 나중에 재발하거나 재요양해도 다 최초 요양과 관련해서 발병된 상병이면은 다 그것도 산재가 되는 거예요. 산재세가 다 되는 거죠. 요양비만 2천에서 4천 정도 나온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기간 동안 내가 일을 안 나가는데
일을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받던 월급의 70%를 갖다가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그럼 한 2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휴업급여가 나와요. 그랬을 때 이번엔 휴업급여가 약 2년 잡아도 약 4,500만 정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장애급여. 이 사람이 치료가 다 해도 장애가 남았어. 그런데 장애 등급이 만약에 1급을 받았다.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이분이 약 38년 정도 산다고 38년 정도까지 생존한다 했을 때, 장애급여만 1급이면 38년 했을 때 9만원에서 이게 얼마예요? 11억인가요? 11억이 장애급여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간병급여. 간병도 혼자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혼자 밥을 못 먹거나 혼자 대소변이 힘들면은 간병급여가 나와요. 그게 요즘에 한 병원, 국내에 그것도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한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수시간병 6만원이라면은 480개월, 40년이면은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8억 6천. 다 합치면 얼마예요? 이 사람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이. 엄청나죠? 그런데 산재가 안 되면 한 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내심혈관 질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로자한테는. 한 푼도 안 나온다 말은 그 부담을 누가 다 해야 돼요? 남은 가족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면은 회사나 노동조합이나 다 달라들어서 없는 이야기 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실제 힘들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들은 다 같이 좀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다 내 모른 척이에요. 특히 회사가 우리 그렇게 힘든 일 시킨 적 없어. 산재가 된다 해서 회사가 피해받는 것도 없어요. 다 산재보험 다 가입돼 있고 국가부터 보상을 받는 건데 그 재해자가 실제 했고 힘들었던 내용 부분은 회사가 다 자료 제공해주고 설명해주면 좋은데 참 그게 잘 안 해주니까 문제죠. 만약에 이분이 치료하다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 재해자한테 보상 못 해주니까 유가족한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유족 보상은 연금으로 나간다면은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나가는 거예요. 원래가 가면 그 사람 재해자 급여의 47%가 기본인데 피부양자 한 명당 5% 가산해져요. 그러면 이 사람 아까 피부양자가 자녀 둘에 배우자까지 하면 3명이니까 62%. 재해자 급여의 62%가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대충 계산해보니까 얼마예요? 그것도 한 8억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산재 보상이 우리나라가 되게 좋긴 좋아요. 다른 보상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또 장의비도 나가죠. 장의비도 평균 임금의 120개월분. 약 3개월 임금이 나간다고 보면 되죠, 그 사람이. 그럼 장의비도 한 1,000만 나가고. 그러면 이런 내심혈관 질환은 어떻게 발병하느냐? 기존에 이제 기초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병률이 높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내동맥류, 내동정맥기형이나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보다는 내심혈관 질병 발병률이 한 20-30%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주, 흡연, 비만, 운동 부족인 분들도 발병률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촉발염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배변 행위를 하다 보면 확 힘을 주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터질 수도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촉발염이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고, 이런 내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업무적 요인이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장시간 근무예요. 장시간 근무하면 아무래도 피로가 누적되면은 그게 혈관 질환을 유발할 확률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교대 근무예요, 교대 근무. 야간 근무. 야간 근무는 그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 근로 자체가 바람 위험 요인 1군으로 취급할 정도로 위험한 거고, 교대 근무는 생체 리듬을 다 흐트러놔요, 인간의 생체 리듬을. 한번 교대 근무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밤에 일하면은 낮에 자면 되지 않는데, 낮에 잘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구조에서. 택배 오고, 뭐고, 물건 오고, 잘 수가 없어요. 그럼 수면 부족이 오고, 수면 부족이 또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교대 근무하는 직종은 다 내심질환, 정신질환은 발병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교대 근무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짜 꼭 필요한 직업군에 한해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저걸
법에서 뭐 교대 근무를 제약이 전혀 없잖아요. 모든 직종에서 다 교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근로자 건강에 정말 안 좋은 게 교대 근무예요. 제일 희생자가 경비원 어르신들. 그분들은 나이도 연세도 있으시고 약간 혈관 자체가 약하죠. 그다음 혈압도 좀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런 분들이 교대 근무하잖아요. 그것도 12시간씩. 야간에 제대로 된 숙소에서 자야 되는데 다 경비원 각 동 앞에 있는 쪼매난데 거기서 자잖아요. 한번 주무해서 보세요. 잠이 오는가. 그 앞에서 차들 지나다니고 떠들고 그 밀폐된 공간 내에서 그 침대도 몸도 이렇게 뭐 뒤집을 만큼 좁은 데서 그런데 12시간 자야 돼요. 밤새도록. 근데 거기를 다 휴게 시간 잡아놨어요. 휴게 시간. 휴게 시간 잡아놓으면은 월급을 안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월급도 안 준다는데 내가 왜 좋은 집에 내 집에 놔두고 왜 거기서 왜 자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냥 잦은 출장을 가는 경우도 뇌심혈관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고 고된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하나의 대표적인 거고 장시간 운전이나 휴일 근무도 다 뇌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추운 데서 일하거나 또 높은 데서 일하거나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 또 유해 위험 작업 이런 것도 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높이기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다음 정신적 스트레스도 뇌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인데 뭐 책임감이 높은 업무, 안 해봤던 업무, 그러니까 새로운 부서 발령나면은 그게 적응하다가 뇌심혈관 질환 오신 분들 엄청 많죠. 그다음에 과도한 실적 부담, 그러니까 영업 판매직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실직이나 구조조정 우리나라는 심각하죠. 직장 내 왕따나 상사와의 관계, 민원 업무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이제 뇌심혈관 질환은 인정 기준이 되게 복잡고 까다롭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근로자가 이걸 자기가 알아서 산신청하기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첫 번째가 급성과로인데 이거는 재해 발생 24시간 이전에 갑자기 누구랑 뭐 싸우거나 아니면 아주 돌발 사태가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올라와서 이렇게 뇌출혈이 오는 경우에 보통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경우가 뭐 택시 기사분이 뭐 술 취한 승객하고 요금 문제도 실랑이 하다가 막 쓰러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만성적 과로나 뭐 몇 시간 장시간 일했냐 안 따지고 24시간 이내에 그런 일만 있었다는 것만 확인되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고 단기 과로는 평상시보다 더 재해 발생 직전 일주일간에 업무 시간이나 업무 강도나 업무 양이 30% 확 증가한 경우 대표적인 직종이 뭐 세무사나 회계사분들 연말 정산할 때, 아니면 뭐 부가세 신고할 때, 그때 막 며칠간 야근하고 밤샘 근무하고 이러거든요. 또 감사 기간에 감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일주일간 업무량이 폭주하다가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발병하면은 단기 과로로 해서 이제 인정해주고 실제 제일 많은 게 만성과로인데 만성과로는 법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재발생 직전 4주 동안 한 주 평균 근무 시간이 64시간 12주 동안 3개월 동안 한 주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 그럼 주 5일제에서 한 주 평균 60시간 되려면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돼요? 실 근무 시간이 12시간 일해야 과도가 좀 있네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법이에요. 이 기준이 맞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너무 과도하고 실제 저게 해당이 안 돼서 다 산재 신청을 다 해도 잘 불성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뇌심혈관 질환 산재 생긴율이 30-40%밖에 안 돼요. 거의 60-70%가 다 불성이 나는 이유가 여기 기준을 충족 못해서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기준밖에 없었는데 이게 하도 이제 노동계에서 반발을 많이 하니까 약간 법을 바꿔서 지침을 바꿔서 이제 60시간 중에서도 요런 요건이 되면은 한 주 52시간만 되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근무일정 예측이 아주 어려운 업무. 내가 내일 몇 시에 어디에 투입될지 전혀 모르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직종이 있어요? 잘 없죠? 아주 드물게 있는 거고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한 주 52시간만 되면 돼요. 제일 많이 해당하시는 분들 경비원들이 산재 인정됐다면은 요것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 다음에 휴일이 부족한 업무 3개월 동안 12주면 3개월 동안 3일밖에 못 쉰 분들, 3일 이하로 쉬신 분들, 아니면 4주 동안 2일 이하만 쉬신 분들 이런 분 인정해줘. 근데 너무 기준이 까다롭죠, 그죠? 그 다음에 위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신 분들, 아주 추운 데서 근무했거나 소음이 80dB 이상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육체적 강도가 아주 높은 업무, 단순 제조업은 안 되고 제조업 중에서도 육체적 강도가 아주 높은 업무 일하시는 분들, 건설 현장 일용직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출장이 잦은 업무인데 그것도 시차가 아주 큰 5시간 이상 시차가 나는데 출장에 가신 분들, 주로 남미나 저 멀리 가야지, 북유럽 정도 가야지 한 5시간 시차가 나지, 동남아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5시간 시차 안 나죠. 그래서 그것도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없고, 7번째가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산문 판매 연구직들은 다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야간에 근무하면은 근무 시간 30% 가산해주게 돼 있고, 칠판이는 뭐, 그 다음 내심질환에서 노조 간부의 역할을 해가지고 좀 정리해봤는데, 먼저 노동조합이 저거 하기 위해서는 대회자가 딱 어디 뭐 아프다고 하면 먼저 상병명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니까 먼저 그 의사 선생님이 무슨 병이라고 하되, 또는 진단서나 소견서에 상병명이 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내심에서는 목격자 진술이 제일 중요해요. 목격자가 목격당해서 그분이 사고로 인해서 내심혈관질환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격자 진술 확보하고 사고성인 경우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다 찍어 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재해자 관련된 근태 기록을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출퇴근 기록, 연장 특근 기록, 재해자의 업무 내용 중에서도 업무 분장표, 공정도, 작업 내용에 대해서 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엄청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재해자가 했던 작업의 강도나 작업량, 직무 스트레스 등에 대한 동료들의 진술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회사나 공단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가 거기에서 반론 이웃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은 관련 전문가들한테 반드시 상담을 받고 하는 게 좋죠. 노조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데 괜히 노조 믿고 노조가 막 나서면 또 가족들은 다 되는 줄 알고 노조 믿고 맡겼다가 만약 안 되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도와주더라도 반드시 전문가들로부터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가족을 위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 산재가 1심에서 불승이 나도 아까 제가 공단 지침이 문제인 거지, 원래는 근무 시간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근무 시간에 해당 안 되더라도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나 다른 작업 환경 요인 가지고도 산재 인정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한번 불승이 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 신청해서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까지 갈 사안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내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노조가 좀 해주시면은 훨씬 더 조합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내신까지 마치고 한 5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